사위 시험을 보는 날 후보인 한 사내가 겁에 질린 계집종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이 다 있나? 문짝을 부숴놓고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사위 후보는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맞장구를 쳤지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무명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조용히 나서더니 말하였지요. 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소인이 다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한낱 미천한 계집종을 도와주려는 저 사내는 누구이며 엄청난 재력가의 사위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릴 사위 풍습은 조선시대 상속문서인 분재기에 그 실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딸과 사위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더 얹어주는 봉사조라는 것이 존재했지요. 이처럼 대릴 사위를 들여 대를 잇는 것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간섭이자 법적 권리였습니다. 대릴 사위가 되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과 계집종으로 변장한 참판댁 외동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둘러서 다 쓸어야 할 거야. 곧 귀한 분들이 오신다고. 가을거지가 얼추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원 고을 조참판댁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대문 양옆으로 늘어선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우수수 떨구고 있었는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바람에 어지러이 흩날리며 마치 오늘 이 집안에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멀리 지리산 자락이 희뿌옇게 보였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집단 냄새와 은은한 국화향이 뒤섞여 실려오고 있었지요. 조참판댁은 남원 일대에서 3대에 걸쳐 벼슬을 낸 명문가였습니다. 종이품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조참판은 슬하에 자식을 여럿 두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니 가문이 대를 어찌 이어가야 할지 밤낮으로 고심이 깊었던 것이지요. 조부와 부친대까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인데 자신에 대해서 대가 끊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상을 뵐 낯이 없는 일이라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참판이 내린 결단이 바로 대릴 사위를 들이는 일이었지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이 집안으로 들여 대를 잇게 하겠다는 것이었으니 이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파격이었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이 온다고 하지 않았소? 사랑채 마루에 앉은 조참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했고 허리도 꼿꼿하여 아직 정정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예, 대감. 오시 무렵에는 다들 도착한다 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쪽머리를 곱게 틀어 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기대가 반반씩 서려 있었지요. 하나뿐인 딸의 배필을 정하는 일인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근심은 비단 사위 후보의 됨됨이뿐만이 아니었더랍니다. 바로 그 딸 조다이의 뜻밖의 청 때문이었지요.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다이가 부모의 방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아뢰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이냐, 다이야? 박씨 부인이 물었지요. 다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후보 되실 분들이 오시면 소녀도 그 곁에서 지켜보고 싶사옵니다. 다만 아씨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몸종의 행색으로 말이옵니다. 조참판의 눈썹이 꿈틀하지 않았겠어요. 박씨 부인 역시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몸종의 행색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아버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씨의 자리에서 인사를 받고 예를 갖추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참된 심성을 어찌 알 수 있겠사옵니까?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이를 대할 때 비로소 그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라 들었사옵니다. 다이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 이웃 고을 김진사 댁에서 며느리를 들릴 때의 일이었는데 겉으로는 온순하고 다소곳해 보였던 처자가 정작 혼인 후에는 시부모를 박대하고 하인들을 못살게 굴어온 고을에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었지요. 다이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갖춘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기는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조참판은 한참을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속이 깊었던 딸이었으나 이렇게까지 대담한 청을 올릴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 한편으로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다만 절대 들켜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그리하여 오늘 조다이는 몸에 밴 비단 저고리를 벗고 물 빠진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이지요. 댕기머리는 그대로 두었으나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집신을 꿰시는 채 6월이라는 가명으로 부엌 한 켠에서 시중들 채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6월아, 손님들 오시면 물부터 올리거라. 알겠느냐? 3월이가 나지막이 일러주었습니다. 다이를 갓난쟁이 적부터 업어 키운 유모였으니 이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 중 하나였지요. 예, 알겠사옵니다. 6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몸가짐도 한껏 움츠렸으나 낯선 옷을 입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무명옷의 거친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걱거리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투가닥, 투가닥. 에헴, 서경태 도련님 행차시오. 다들 문을 여시오. 하인 하나가 목청을 한껏 높이며 외쳤지요. 대문이 활짝 열리자 화려하게 치장한 말 위에서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내려섰습니다. 서경태였지요. 값비싼 각근에 옥빛 도포, 손에는 부채까지 들고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들어선 그의 모습에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몇몇 하인들이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더랍니다. 서경태가 이토록 위세를 부리는 데에는 나름의 곡절이 있었습니다. 남원 저작거리를 손에 쥔 포목상 서진만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온 그였지요. 아비가 재물로 얻지 못할 것이 없다 가르쳐온 탓에 서경태 역시 이 혼사마저도 재력과 위세로 손쉽게 거머쥘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댁이 조참판댁 맞소? 어서 물이라도 좀 내오시오. 먼 길 오느라 목이 다 탔소이다. 서경태가 짐짓 위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아비 서진만은 이날 함께 오지 않았는데 사위 후보를 시험하는 자리에 부모가 곁에 붙어 있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 여겨 아들 홀로 보낸 것이었지요. 뒤이어 나타난 것은 최한서였습니다. 수수한 도포 차림에 어정쩡한 걸음걸이로 들어선 그는 서경태의 화려한 행차를 곁눈질하며 괜스레 주눅이 든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저도 사위 후보로 온 최한서라 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이미 서경태의 기세에 눌려버린 모양이었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 조용히 나타난 이가 있었습니다. 낡고 색바랜 무명옷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화려한 말도 시끌벅적한 하인 행렬도 없이 그저 홀로 걸어 들어온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갖추었지요. 김명환이라 하옵니다. 부르심을 받고 왔사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또렷했고 몸가짐에는 어딘지 모르게 흐트러짐이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옷차림만 보아서는 몰락한 집안의 자식임이 한눈에 드러났으나 그 눈빛만은 결코 비굴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지요. 마당에 서 있던 사머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색은 저래도 사람 됨됨이는 다른가 보구나. 세 사람이 나란히 마당에 서자 조참판이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먼 길들 오느라 고생 많았네. 오늘부터 며칠 이 집에 머무르며 내 딸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려 하네. 조참판의 말에 세 사람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는 모습에서부터 벌써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지요.
서경태는 허리를 숙이되 턱은 여전히 치켜든 채였고 최한선은 필요 이상으로 굽실거리며 눈치를 살폈으며 김명한만은 담담하고 진중하게 예를 갖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월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물 대령이 옵니다. 유월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서경태가 그런 그녀를 힐끗 보더니 대뜸 반말로 내뱉었지요. 허허, 이년아. 물이 왜 이리 늦게 나오는 게냐? 어서 그릇에 따라 올리지 못할까? 그 말투가 어찌나 거만하던지 곁에 있던 최한서마저 흠칫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유월은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치솟았으나 몸종의 신분으로 감히 대꾸할 수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더욱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참자. 참아야 한다. 속으로 이를 악물며 물그릇을 채우던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무겁지 않겠는가? 내가 들어드리지. 김명한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이 들고 있던 물동이의 다른 편 손잡이를 조용히 받쳐들며 말을 건넸지요. 유월은 순간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다가 그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황급히 다시 시선을 떨고 왔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소인이 하겠사옵니다. 괜찮네. 서로 도우면 될 일 아니겠는가. 명한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월은 그의 도움을 받아 물동이를 마루까지 옮기면서도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크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신분이라 여겨지는 사람에게 저리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있다니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월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김명한이 물동이를 옮기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절뚝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저 사람, 다리가 불편한가? 유월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술렁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낯익음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었지요. 하나 그 정체를 미처 헤아리기도 전에 조찬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다들 여독을 푸시게. 내일부터 사흘에 걸쳐 3가지 시험을 치를 것이니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하시게나. 새 사위 후보의 얼굴빛이 저마다 다르게 변했습니다. 서경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부채를 펼쳤고 최한선은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낯빛이었으며 김명한만은 그저 담잠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몸종 행세를 하던 유월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흘간의 시험이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마당 곳곳에 노랗게 깔려 있었는데 하인들이 미처 쓸어내지 못한 잎사귀들이 발끝에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조찬판은 어젯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치를지 골몰했더랍니다. 사실 조찬판이 이런 시험을 생각해낸 데에는 나름의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오르기 전 이웃 고을에 사는 한 양반가에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혼인 전에는 온갖 예의범절을 갖추어 나무랄 데 없어 보였던 그 며느리가 정작 시집을 온 뒤로는 하인들을 개돼지 다루듯 하고 시부모 봉양은 뒷전으로 미루어 온 고을에 나쁘끄러운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었지요. 조찬판은 그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두었더랍니다. 사람의 참된 됨됨이란 예를 갖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기는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위될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좀 부탁드리려 하네. 조찬판이 마루에 걸터앉아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경태, 최한서, 김명한이 나란히 마당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마당도 좀 쓸어주시고 장작도 좀 패주시고 우물물도 좀 길어다 주시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 부담 갖지 마시게나.
그 말에 세 사람의 낯빛이 저마다 다르게 변했습니다. 서경태는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르신, 그런 일은 하인들이 하는 게 아니옵니까? 저희 같은 이들이 직접 장작을 팬다는 것이 허허, 사위가 되면 이 집안 살림을 다스릴 사람인데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몰라서야 되겠는가? 하인을 부리려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 조찬판의 말에 서경태는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못했으나 그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더랍니다. 사실 서경태가 이런 자비를 이토록 꺼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껏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서진만이 재물을 모으면서 늘 아들에게 일러온 말이 있었으니 너는 손발을 움직여 일할 팔자가 아니다. 사람을 부려서 일을 시키는 것이 양반의 도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비의 가르침 속에서 자란 서경태였으니 이런 자빌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최한서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중소지주 집안의 아들로 자라며 하인들을 부리는 데는 익숙했으나 정작 자신이 직접 몸을 놀려 일해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익숙지 않아서. 최한서가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며 서경태의 눈치를 살폈지요. 그의 이런 우유부단한 성정은 어릴 적부터 굳어진 습관이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늘 형들의 눈치를 보며 자란 탓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남의 기색을 먼저 살피는 버릇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었더랍니다. 하나 김명한만은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그가 담담히 대답하며 마당 한쪽에 놓인 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명한에게 이런 자빌은 조금도 낯설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친을 여인 뒤로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지낸 세월이 어언 10년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은 그에게 있어 숨 쉬듯 익숙한 일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한서는 마당을 쓸었고 김명한은 우물가로 향했으며 서경태는 마지못해 헛간 앞에 놓인 장작더미 앞에 섰지요. 그런데 마침 그 곁에는 몸종 6월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6월은 어젯밤 3월이로부터 오늘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들었더랍니다. 아씨, 아니 6월아. 오늘은 도련님들이 이 집안 자비를 좀 거들게 될 것 같더구나. 너도 그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할 게다. 3월이가 새벽녘에 조용히 일러주었던 것이었지요. 6월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묘한 기대와 긴장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물동이를 함께 들어주던 김명한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이었지요. 그 사람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에 잠긴 채 헛간 앞을 지나던 6월의 눈에 서경태가 도끼를 어설프게 휘두르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도끼자루를 어색하게 쥔 채 장작 위에 몇 번이고 헛손질을 하고 있었지요. 에잇, 이놈의 장작이 왜 이렇게 안 쪼개지는 것이냐? 서경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으며 다시 한번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도끼날이 장작을 비껴가며 옆에 세워둔 헛간 문짝을 강하게 내리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지끈. 문짝이 그대로 쪼개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경태는 순간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지요. 하필이면 그 헛간 문짝은 지난달 새로 짜넣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세간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조찬판이었으나 지난 장마에 헛간 문짝이 썩어 무너진 뒤로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목수를 불러 특별히 짜맞춘 것이었으니 그 값어치와 정성이 남달랐던 것이지요. 이 일을 어쩌나. 이걸 내가 부쉈다고 알려지면 서경태의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흘간의 시험에서 벌써부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위 자리는 물 건너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저만치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6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저 계집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구나. 서경태의 눈빛이 순식간에 교활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도끼를 내려놓고 마침 마당을 가로질러 오던 조찬판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조찬판이 무슨 일인가 하여 급히 다가왔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인은 그저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저 몸종 계집이 지나가다가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는 바람에 문짝에 부딪혀 부서진 것이옵니다. 서경태가 뻔뻔하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 말에 유월은 순간 얼어붙었지요. 억울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솟아 올랐으나 몸종의 신분으로 감히 양반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오라. 이런 멍청한 것이 다 있나? 문짝을 부숴놓고 발뺌할 셈이냐? 서경태가 유월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웠던지 유월은 그저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곁에서 마당을 쓸던 최한서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서경태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몸종이 조심성이 없었나 보옵니다. 최한서로서는 굳이 서경태와 척을 질 이유가 없다 여겼던 것이었지요.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괜히 나섰다가 미움을 사는 것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언제 저기 지나가다 부딪혔다고. 저 사람이 도끼질을 잘못한 것을. 하나 그녀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부로 나섰다가는 몸종의 신분으로 양반에게 대든다는 죄까지 뒤집었을 판이었으니까요. 유월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깨물 뿐이었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김명환이 두레박을 내려놓고 성큼성큼 다가온 것이었지요. 소인이 아까부터 이 근방에 있었는데 저 처자가 문짝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사옵니다. 오히려 도끼질을 하시던 경태 도련님의 도끼가 날아간 걸 본 듯하온데 혹여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용서하십시오. 김명환의 말에 서경태의 얼굴이 순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의심이 아니오라 소인이 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하나 확실치 않은 일이니 제 말이 틀렸다면 사과드리겠사옵니다. 김명환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서경태가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조찬파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무언가를 헤아리는 눈치였습니다. 알겠네. 문짝이야 다시 짜면 될 일이니 이 일은 이쯤에서 덮도록 하지. 다만 다음부터는 다들 조심하시게나. 조찬판이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경태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씩씩거렸으나 더 이상 대놓고 유월을 몰아세우지는 못했지요. 일이 그렇게 일단락된 뒤 유월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우물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태어나서 이토록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을 뻔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비록 몸종 행세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명색이 이 집안의 귀한 무남동녀인 자신이 이런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곁으로 김명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은가? 많이 놀랐을 텐데.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유월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소인을 도와주셨는지요? 유월의 물음에 김명환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겪은 일이 있어서 그렇다네. 어떤 일이었사옵니까? 우리 집이 몰락하기 전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의 일이지. 하루는 이웃집 하인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네.
그때 나는 어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았는데 그 아이가 매를 맞으며 울부짖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네. 그 뒤로 나는 다짐했지. 내 눈앞에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는 않겠다고 말이야. 김명환의 목소리에는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6월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여느 양반들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내가 마저 거들어 주겠네. 자네는 좀 쉬시게. 김명환이 그렇게 말하며 6월이 지고 있던 나머지 물동이들을 대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6월은 몇 번이고 사양했으나 그는 끝내 듣지 않았지요. 결국 6월은 우물가 돌 위에 걸터 앉아 그가 물을 깃고 나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와 힘을 줄 때마다 살짝 절뚝이는 오른쪽 다리를 보며 6월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그 낯익은 듯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째서일까? 이 사람을 보면 자꾸만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이. 6월은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감정이 싫지만은 않았던 것이었지요. 한편 조찬판과 박씨 부인은 사랑채에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짝 일말이오만 부인은 어찌 보셨소? 조찬판이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소첩이 보기에도 서경태 도련님의 도끼질이 서툴렀던 것이 분명해 보였사옵니다. 한데 그것을 죄 없는 몸종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그 신보가 참으로 고약하지 않사옵니까? 그렇소. 그리고 김명환이라는 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것도 없는데 굳이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었더구려. 그것도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이요. 조찬판의 눈빛에 흡족함이 서렸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미 마음속에 어렴풋한 저울질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보, 우리 다희는, 아니, 6월이는 오늘 괜찮았을까요? 박씨 부인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몸종 행세를 하며 이런 수모까지 겪게 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으니 어미 된 마음으로 어찌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을 것이요. 다희는 강단이 있는 아이니 하나 다행히 그 곁에 지켜주는 이가 있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조찬판이 그렇게 말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김명환의 뒷모습이 아스라이 비쳐 보였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 뒤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실 하나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가을비가 마당을 촉촉이 적셔놓았는데 아침 햇살이 비쳐들자 젖은 흙에서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추어 사랑채 안에서는 조찬판이 서안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더랍니다. 사실 조찬판이 이번 시험을 학식과 지혜를 겨루는 것으로 정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랐을 때 조정에는 글재주만 뛰어날 뿐 정작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관리들이 수두룩했던 것이지요. 시구 한 줄은 그럴싸하게 지어내면서도 정작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 줄도 모르고 그저 문서만 뒤적이던 그런 자들을 조찬판은 수도 없이 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위될 사람에게도 거칠애 뿐인 글재주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살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그대들에게 두 가지를 청하려 하네. 조찬판이 세 사람을 사랑채 마루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서경태, 최한서, 김명환이 나란히 마당에 서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하나는 시구를 지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올해 흉년이 든다면 어찌 이 고을을 다스릴 것인지 당책을 논해보는 것이네. 그 말에 서경태의 낯빛이 순간 파랗게 질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이었지요. 사실 서경태에게는 남모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 서진만이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은 나머지 정작 아들의 글 공부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글 몇 자 안다고 밥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는 것이 서진만의 평소 지론이었으니 서경태는 어린 시절부터 서당보다는 아버지를 따라 저작거리를 오가며 장사치들과 어울려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 탓에 시구 한 줄 짓는 것도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것도 그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를 어쩐다. 이대로라면 낭패를 볼 것이 뻔한데 서경태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자신의 몸종을 슬쩍 불러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너 지금 당장 저작거리로 달려가서 우리 집에 이 사실을 알려라. 아버님께 급히 좀 오시라고 전하란 말이다. 몸종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몰래 담장을 넘어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서경태는 그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어르신. 소인이 오늘 아침 몸이 좀 좋지 않사온데 반나절만 말미를 주실 수는 없겠사옵니까? 서경태가 배를 움켜쥐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조찬판이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게 오늘 정오까지 답을 가져오면 될 것이네. 한편 서경태의 몸종이 달려가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원 저작거리에서부터 급히 말을 몰아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서경태의 아비 서진만이었습니다. 서진만이 이토록 다급히 달려온 데에는 그럴 만한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저작거리에서 포목 장사로 재물을 일구어온 사람으로 재물만 있으면 세상 무슨 일이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온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정작 신분만은 재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원 바닥에서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아도 양반들 앞에서는 늘 굽실거려야 하는 처지가 그의 가슴 한구석에 오랜 한으로 맺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아들 서경태만은 반드시 양반가의 사위로 들여보내 대대로 재물은 있으되 신분은 없던 집안의 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태야, 무슨 일이냐? 어찌 이리 급하게 사람을 보냈느냐? 서진만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서경태는 울상이 되어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시구를 짓고 흉년 방책을 논하라 하시는데 소자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서진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표정을 애써 부드럽게 고치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걱정 말거라. 내가 왔으니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 보자꾸나. 그렇게 말하며 서진만은 조찬판댁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들이 먼 길 와서 잘 지내는지 격려차 들렀다는 것이었으나 속으로는 이미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더랍니다. 글재주는 급조할 수 없는 노릇이니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구나. 참판 어르신, 문안 인사 여쭙습니다. 소인은 서경태의 아비 되는 서진만이라 하옵니다. 서진만이 조찬판 앞에서 깍듯이 예를 갖추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찬판은 다소 의아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요. 아니, 이 시험 기간에 어찌 아버님께서 오셨소? 아, 예. 다름이 아니오라 자식놈이 낯선 곳에 와서 고생이 많다 하기에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들렀사옵니다. 시험에 방해가 될까 하여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니 염려 마시옵소서. 서진만이 능청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마당 한쪽에 놓인 지필묵을 곁눈질했는데 그 눈빛만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지요. 서진만은 아들 곁에 잠시 머무는 척하며
은밀히 서경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경태야, 시구는 옛 문집에서 그럴듯한 구절을 슬쩍 바꾸어 읊으면 될 것이고 흉년 방책은 내가 예전에 저작거리에서 들은 말들을 몇 가지 일러줄 터이니 그것을 그대로 외워서 말하거라. 그리하면 되겠사옵니까? 조참판이 아무리 눈이 밝다 한들 설마 내 속내까지 꿰뚫어 보겠느냐. 그저 그럴듯하게만 꾸며내면 될 일이다. 서진만이 그렇게 아들을 다독이고는 못내 아쉬운 척 자리를 뜨는 척했으나 실은 담장 밖에서 몰래 시험이 치러지는 과정을 지켜볼 심산이었더랍니다. 마침내 정오가 되어 세 사람이 다시 사랑채 마루 앞에 모였습니다. 조참판이 먼저 최한서에게 물었지요. 자, 그럼 먼저 최한서 그대부터 흉년 방책을 논해보시게. 예, 어르신. 소인의 생각으로는 흉년이 들면 그저 관아에서 곡식을 풀어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 아닐까 하옵니다. 최한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답은 나쁘지는 않았으나 그저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이야기에 그쳤을 뿐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못했더랍니다. 조참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크게 감탄하는 기색은 없었지요. 이어서 서경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비가 일러준 대로 목청을 가다듬고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지요. 소인이 생각하기로는 흉년이 들면 무엇보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사료되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릴 때는 거기까지는 그럴듯하게 이어졌으나 조참판이 문득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서경태의 말문이 순식간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그 부족한 나랏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도를 말해보게. 그것은 서경태가 당황하여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으나 아비가 미처 일러주지 않은 부분이었기에 도무지 답을 이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는 결국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큰일이다. 이대로라면 서경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진만 역시 속으로 혀를 차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마지막으로 김명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인의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명환이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흉년이 드는 근본 원인은 하늘의 뜻도 있사오나 평소 곡식을 저장해 두는 사창의 운영이 부실한 탓도 크옵니다. 소인이 나무를 해다 팔러 다니며 여러 고을을 다녀본 바 평시에 마을마다 곡식을 조금씩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이를 풀어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다음에 수확 후 갚게 하는 방식을 쓰는 고을들이 있었사옵니다. 이리하면 나랏돈을 축내지 않고도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의 답변은 실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김명환이 이런 지혜를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그는 나무를 해다 저작거리에 팔러 다니며 각 고을의 실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책 속에서만 배운 지식이 아니라 발로 뛰며 몸으로 익힌 살아있는 지혜였던 것이지요. 조참판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오호, 그것 참으로 실질적인 방책이로구나. 그런데 그런 사창의 운영 방식은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 소인이 나무를 팔러 다니며 여러 고을 어른들께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옵니다. 정식으로 글 공부를 하지는 못하였사오나 발로 뛰며 보고 들은 것들이 소인에게는 큰 스승이 되어 주었사옵니다. 김명환의 겸손한 대답에 조참판은 크게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구 역시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겪은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낸 것이어서 오히려 마음에 깊이 와닿았더랍니다. 내가 지금껏 수많은 글줄을 읽어보았으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박한 글은 실로 오랜만이로구나. 조참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고개를 숙였고 서경태는 분함과 초조함이 뒤섞인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시험이 끝난 뒤
서진만은 아들을 은밀히 불러내어 담장 밖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기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경태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김명환이라는 놈이 있는 한 내가 이 집안의 사위가 되기는 틀린 일이야. 아버님, 그럼 어찌해야 하옵니까? 서경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진만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내가 이 남원 바닥에서 제물로 쌓아온 세월이 얼마인 줄 아느냐. 제물로 안 되는 일은 다른 수를 써야 하는 법이다. 다른 수라 하시면 저놈이 아무리 지혜롭고 심성이 고다 보여도 결국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은 조참판 내외뿐이다. 만약 저놈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주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서진만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경태의 눈이 순간 번뜩였지요. 그럼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자는 말씀이시옵니까? 쉿, 목소리를 낮추어라. 아직은 구체적인 방도를 정하지 못했으나 곧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이 하나쯤은 있을 터, 그것을 이용하면 될 일이야. 서진만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경태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어두운 계략 속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담장 저편 그늘진 곳에서 이 모든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녁 창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사머리였습니다. 사머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저런 흉악한 것들이 죄 없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니. 사머리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하나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알린다 한들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더랍니다. 과연 서진만 부자가 꾸미는 이 흉계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될는지, 그리고 그 흉계 앞에서 김명환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는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진만 부자가 담장 밖에서 은밀한 흉계를 꾸미고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별채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아래 앉은 다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지요. 낮에 있었던 학식 시험에서 김명환이 보여준 그 침착하고도 지혜로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이는 어찌하여 저리도 마음이 고들 수가 있을까? 다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몸종 6월의 신분으로 지켜본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낯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희 자신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더랍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나지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주무시옵니까? 사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희가 몸을 일으켜 문을 열어주자 사머리가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근심이 서려 있었는데 낮에 담장 밖에서 엿들은 서진만 부자의 흉계를 아직 다희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사머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차에 우선은 다른 이야기부터 넌지시 꺼내보기로 했던 것이지요. 아씨, 낮에 보니 그 김명환이라는 분을 유심히 보시던데 무슨 까닭이라도 있으신지요? 사머리의 물음에 다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실은 그분의 걸음걸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네. 그 말에 사머리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아씨, 혹여 그것이 아씨의 발목에 있는 그 흉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다희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발목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 그것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는 막연한 기억의 파편이었던 것이었지요. 유모는 그 흉터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인가?
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도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다이가 10살 되던 해의 늦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장맛비가 잦았던 해였는데 며칠간 쉬지 않고 내린 비로 요천강의 물살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게 불어나 있었더랍니다. 다이에게는 그 무렵 몸종 아이 하나가 딸려 있었으니 이름을 복순이라 하였습니다. 다이보다 2살 위였던 복순이는 어릴 적부터 다이와 자매처럼 붙어 지내던 사이였지요. 규방에 갇혀 지내는 생활이 답답했던 어린 다이는 그날도 복순이의 손에 이끌려 몰래 강가로 나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씨, 저기 물살이 잔잔해 보이는 곳에서 발이라도 담그고 노시지요. 복순이가 그렇게 말하며 다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발만 담그던 두 아이였으나 어린 마음에 점점 재미가 붙어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발을 옮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류 쪽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살이 거세게 밀려 내려오더니 다이의 몸이 순식간에 휩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야, 아씨. 복순이의 비명이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이는 정신없이 허우적거렸으나 어린 몸으로는 도무지 거센 물살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지요. 물을 몇 모금이나 들이켰는지 눈앞이 점점 아득해져만 갔던 것이었습니다. 무서워. 살려주세요. 다이의 정신이 점점 흐려지던 그때였습니다. 마침 그 근방을 지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이 그곳을 지나게 된 데에는 나름의 곡절이 있었지요. 그는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인 뒤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저작거리에 내다 파는 일을 막 시작하던 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강변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강 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지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소. 복순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지고 있던 지게를 그 자리에 내던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지요. 사실 그 자신도 헤엄에 그리 능한 편은 아니었으나 눈앞에서 어린 생명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물살에 휩쓸려가는 다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몇 번이고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렸으나 이를 악물고 팔을 뻗어 마침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정신 차리시오. 조금만 참으시오. 소년이 다이를 끌어안다시피 하며 강가 쪽으로 헤엄쳐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속에서 떠내려오던 날카로운 바위 하나가 소년의 정강이를 세게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고통에 신음했으나 그는 결코 다이를 놓지 않았지요.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로지 이 어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팔을 저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서 다이의 발목 역시 같은 바위 모서리에 긁혀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복순이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올렸을 때 소녀는 기진맥진한 채로 쓰러져 있었고 다이는 정신을 잃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더랍니다. 이 총각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마을 노인 하나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으나 정강이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요. 무사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참 판내외가 딸이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울먹이며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고 조참판 역시 놀란 얼굴로 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서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는 그가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은인임을 알아차렸던 것이었지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내 딸을 구해주었는가? 이름이 무엇인가? 조찬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강 하류 쪽에서 다른 아이 하나가 물살에 휩쓸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것이지요. 저기도 사람이 빠졌다. 그 소란에 조찬판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소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친 다리를 이끌고 조용히 자리를 떴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지요. 아버지를 여인 뒤로 몰락한 양반가의 처지가 되어버린 자신의 집안 사정을 이런 큰 댁 어른 앞에서 구구절절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살해를 받는다 한들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어머니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낼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무슨 대가를 바라겠는가.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절뚝이는 걸음으로 강변을 벗어나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조찬판이 그를 찾았을 때는 이미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더랍니다. 어허, 그 젊은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름도 듣지 못하였는데. 조찬판이 안타까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처음 보는 얼굴이라 이름도 집안도 아는 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은인 소녀는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긴 채 이름 모를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감마님과 마님께서는 그 은인의 이름조차 알아내지 못하신 채 그저 얼굴 고운 나무꾼 총각으로만 기억하고 계셨더랍니다. 사머리가 이야기를 마치며 다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그럼 유모는 어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인가? 소인이 그때 마님을 모시고 강가에 함께 갔었사옵니다. 그날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사머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이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지요. 하나 유모, 그 소년의 얼굴을 지금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사머리는 잠시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데다 그날은 워낙 경황이 없었던 터라 소년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해내기는 어려웠던 것이지요. 송구하옵니다, 아씨. 워낙 오래전 일이라 얼굴까지는. 다만 그때 소인이 본 것은 그 총각의 다리에 큰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과 걸음을 절뚝이며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사옵니다. 그 말에 다이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절뚝이며 사라졌다고? 다이의 머릿속에 낮에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옮기던 김명환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이던 그 걸음걸이가 갑자기 무겁게 마음을 짓눌러 왔던 것이었지요. 설마 그이가. 다이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막연한 짐작과 낯익음뿐. 그것이 정말로 그 은인 소년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모, 이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게. 나 역시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으니 말일세. 다이가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사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노라 약조했지요. 한편 그 시각 김명환은 자신에게 배정된 행랑채 방에서 홀로 앉아 정강이의 흉터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6월이라는 몸종 처자를 볼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술렁이는 까닭을 그 역시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 처자를 보면 어째서 이리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까? 명화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강물에서 구해냈던 그 소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세월이 흘러 얼굴 생김새조차 가물가물한 데다 그 소녀가 하필 이 집안의 몸종으로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을 텐데. 명아는 그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감정을 애써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물살 속에서 맺어진 그 인연이 과연 언제 어떻게 다시 온전히 이어지게 될는지,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답니다.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마당 한켠에 고인 빗물마저 살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자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지요. 사랑채 안에서는 조찬판이 서안 위에 놓인 오래된 목함 하나를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있었더랍니다. 그 목함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벼루였습니다. 이 벼루가 어떤 사연을 지닌 물건인지는 조찬판댁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지요. 실은 조찬판의 증조부께서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셨을 때 당시 임금께서 그 재주를 아끼시어 친히 하사하신 단계석 벼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벼루는 조찬판댁에서 대대로 장자에게만 전해지는 가보 중의 가보로 여겨져 왔는데, 슬하에 아들이 없는 조찬판으로서는 우 벼루를 앞으로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지가 늘 마음의 짐이었던 것이지요. 이 벼루야말로 사람의 청렴함을 시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물건이 아니겠는가. 조찬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의 값어치로 따지자면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으나 그보다 더 중한 것은 이 벼루가 지닌 내력과 상징이었지요. 값비싼 물건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잣대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을 치르려 하네. 조찬판이 세 사람을 사랑채로 불러 목함을 열어보였습니다. 은은한 먹빛이 도는 단계석 벼루가 모습을 드러내자 서경태의 눈이 순간 탐욕스럽게 빛났지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는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벼루일세. 오늘 하루 이것을 사랑채 문갑 위에 두어 놓을 터인즉 그대들 각자 이 방에 드나들며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네. 다만 이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네. 조찬판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최한선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명환 역시 조용히 예를 표했으나 서경태만은 그 벼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한편 그 시각 조찬판댁 대문 밖 으슥한 곳에서는 서진만이 다시 한번 은밀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담장 밖에서 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곱씹으며 그동안 마땅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 조찬판댁에 드나드는 박물장수 하나로부터 오늘 사랑채에서 벼루를 놓고 마지막 시험이 치러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서진만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였던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서진만은 즉시 사람을 시켜 조찬판댁에서 오랫동안 자비를 봐주던 하인 하나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그 하인의 이름은 돌쇠였는데 노름빚에 시달리다 못해 진작부터 서진만에게 돈을 빌려 쓰고 있던 처지였더랍니다. 서진만은 바로 그 약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 이놈아, 내 그동안 내 빚을 눈 감아준 것이 벌써 몇 해째냐. 오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그 빚을 깨끗이 탕감해주겠다. 서진만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두려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부탁이시온지요. 오늘 사랑채 문갑 위에 놓인 벼루를 몰래 빼내어 김명환이라는 자의 보찜 속에 넣어두거라. 그것뿐이다.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느냐.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 노름빚에 짓눌려 밤낮으로 시달리던 그로서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소인은 그날로 쫓겨나고 말 것이온데 들킬 리가 있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감쪽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너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야. 서진만이 그렇게 구슬리자 돌쇠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눈앞의 빗독촉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사랑채에는 마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세 사위 후보가 각기 다른 심부름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돌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랑채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지요. 문갑 위에 놓인 벼루를 조심스레 집어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부엌에서 나와 뒷뜰을 지나던 사머리가 사랑채 쪽창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머리는 순간 숨을 죽인 채 자리에 멈춰섰지요. 저것이 무슨 짓이란 말인가. 사머리는 지난 며칠 전 담장 밖에서 서진만 부자가 은밀히 나누던 흉계의 말들을 이미 엿들은 바가 있었더랍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을 보니 그 흉계가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벼루를 품속에 숨긴 채 사랑채를 빠져나와 행랑채에 있는 김명안의 보찜이 놓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보찜을 풀어 벼루를 그 안 깊숙이 밀어넣고는 다시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돌쇠와 사머리의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머리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머리 자네, 방금 무엇을 본 것인가?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머리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저었지요. 부탁이네, 사머리. 이 일을 못 본 척 해주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야. 서진만 어르신께 진 빚 때문에.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죽을 지경이 될 걸세. 돌쇠가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사머리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지요. 죄 없는 김명안이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 돌쇠의 처지 또한 딱하기 그지없어 그를 대뜸 고발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이 일을 지금 당장 마님께 아뢰어야 하는가? 사머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 그지없었지요.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조찬판이 벼루를 확인하고자 문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벼루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조찬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씨 부인과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와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 소란에 세사위 후보와 6월 다이까지 모두 사랑채 마당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여 다른 곳에 잠시 옮겨두신 것은 아니시온지요? 최한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조찬판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분명 이 자리에 두었거늘. 바로 그때 서경태가 눈치를 살피며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저희들의 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저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옵니다. 이 말이야말로 서경태가 미리 아비와 짜놓은 수순이었더랍니다. 스스로 먼저 나서서 결백을 증명하자고 제안함으로써 훗날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를 의심의 눈초리를 미리 차단해 두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조찬판은 마뜩잖았으나 벼루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세. 다들 보찜을 이리 가져오시게. 하인들이 세 사람의 보찜을 차례로 가져와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최안서의 보찜에서는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자만 나왔고 서경태의 보찜에서는 화려한 장신구 몇 가지가 나왔을 뿐 벼루는 보이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김명환의 보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동요 없이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자신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니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보찜을 풀어 헤치는 순간 모두의 눈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낡은 무명 보자기 안에서 은은한 먹빛이 도는 단계석 벼루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었지요. 이것이 어찌 이 안에서 조참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명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요. 어르신,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소인의 보찜에서 나온 것인지 소인도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명환이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하나 보찜에서 벼루가 나온 이상 그의 말만으로는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가 그리 정직해 보였거늘. 조참판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서경태는 겉으로는 놀란 척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회심의 미소가 감추어져 있었지요. 소인이 뭐라 하였사옵니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서경태가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최안서 역시 그 말에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지요. 명환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러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낡은 바지자락이 살짝 거쳐 올라가며 오른쪽 정강이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가 언뜻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6월 다이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저 흉터, 유모가 말했던 그 흉터가 아닌가. 며칠 전 3월이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 그리고 지금 눈앞에 드러난 정강이의 흉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그때 그 은인이란 말인가. 다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진실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아직은 확신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면 그동안 숨겨온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 이대로 저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둘 수는 없다. 다이는 입술을 깨물며 애타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3월이 역시 자신이 낮에 목격한 그 광경을 떠올리며 손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어르신,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3월이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려 하였습니다. 하나 그 순간 서경태가 재빨리 끼어들며 말을 가로챘지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는 것이냐? 증거는 이미 명백하지 않느냐? 어르신, 이런 자를 우리 집안, 아니 이 댁의 사위로 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옵니다. 서경태가 목소리를 높이며 몰아붙였습니다. 3월이는 그 기세에 눌려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자신의 한마디가 자칫 돌쇠는 물론 자신에게까지 어떤 화를 불러올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참판은 무거운 얼굴로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각자 처소로 돌아가시게. 이 일은 내가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볼 것이네. 그렇게 말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짙은 실망이 배어 있었더랍니다. 명환은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몸을 일으켜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6월의 눈에서는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사옵니다. 다인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에 실려온 서리 내음이 유난히도 시리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명안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힘없이 행랑채로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별채 방 안에서는 다이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머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유모,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네. 낮에 그분의 정강이에서 본 그 흉터가 내내 눈앞에서 떠나지를 않아. 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머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아씨, 소인도 실은 낮에. 아니, 그보다 며칠 전부터 소인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일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 사머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동안 가슴속에 무겁게 짓눌러왔던 이야기를 마침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 소인이 우연히 담장 밖에서 서진만 어르신과 서경태 도련님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사온데 김명한 도련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흉계를 꾸미고 계셨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하인 돌쇠가 사랑채에서 벼루를 몰래 빼내어 김명한 도련님의 보찜에 넣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다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명안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애를 태우던 마음이 이제는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어찌하여 이제야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진작 말했더라면. 다이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머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는 그녀는 이내 말을 삼켰지요. 아씨, 소인도 돌쇠의 처지가 딱하고 또 서진만 어르신 같은 힘 있는 분께 밑보였다가는 저희 식솔들까지 무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사옵니다.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도련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사옵니다. 사머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다이는 그런 사머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모, 자네의 그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하나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일세. 내일 아침 아버님께 모든 것을 아뢰도록 하세. 이튿날 아침 조찬파는 여전히 무거운 얼굴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벼루가 발각된 뒤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였지요. 김명환이라는 사람됨을 그토록 눈여겨보았거늘 이렇게 허망하게 실망시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머리가 떨리는 걸음으로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감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조찬판이 물었습니다. 사머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기 시작했지요. 어제 낮 사랑채에서 하인 돌쇠가 벼루를 몰래 빼내어 김명한 도련님의 보찜에 넣는 것을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서진만 어르신과 서경태 도련님께서 담장 밖에서 김명한 도련님을 함정에 빠뜨리자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들었사옵니다. 조찬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렸다? 어찌하여 그동안 말하지 않았단 말이냐? 소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사옵니다. 하나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아뢰옵니다. 사머리가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습니다. 조찬파는 잠시 침묵하다가 곧 불같이 노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당장 돌쇠와 서경태를 이리 불러오너라. 잠시 후 사랑채 마당에는 돌쇠와 서경태 그리고 최한서와 김명환까지 모두 불려나왔습니다. 사머리의 고발 소식을 전해 들은 돌쇠는 이미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지요. 돌쇠 사머리가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고했다.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조찬판이 호통을 쳤습니다.
돌쇠는 그 기세에 눌려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고 말았지요.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서진만 어르신께서 노름빚을 탕감해 주신다 하시기에 그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벼르를 빼내어 김명환 도련님의 보찜에 넣었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돌쇠의 자백에 마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저놈이 무고한 말을 지어내는 것이옵니다. 서경태가 다급히 변명하려 했으나 조찬판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닥치거라. 내가 여기 오기 며칠 전부터 내 아비와 담장 밖에서 은밀히 만나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을 이미 사머리가 지켜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래도 발뺌을 할 셈이냐. 조찬판의 호통에 서경태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억울한 척했으나 그의 눈빛에 서린 당혹감만은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여봐라, 이자를 당장 밖으로 내치거라. 그리고 이 집안에는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말라 이르거라. 조찬판이 매섭게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서경태를 마당 밖으로 끌어내는 동안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서경태가 쫓겨난 뒤 조찬판은 비로소 김명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환이, 내 그대에게 큰 잘못을 하였구나.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을 부디 용서해다오. 아니옵니다, 어르신.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사옵니다. 명환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유월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유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찬판이 그런 유월이를 바라보았지요. 유월아, 무슨 말이냐? 유월은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며칠간 몸종의 신분으로 지켜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김명환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은 저는 유월이 아니옵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월에게 쏠렸습니다. 최한서마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무어라? 천천히 말해보거라. 조찬판이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실은 그도 박씨 부인을 통해 이미 딸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은 딸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도록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유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이 댁의 딸이자 혼인을 할 당사자인 조다이옵니다. 마당이 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명환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고 최한서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사위 후보 되실 분들의 참된 심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자 아버님과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 몸종 행세를 하였던 것이옵니다. 그동안 김명환 도련님께서 소인에게 보여주신 배려와 진심을 소인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사옵니다. 다이가 그렇게 말하며 명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명환은 그저 너클 잃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도련님, 처음 배웠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사온데 이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다이가 조심스레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자신의 왼쪽 발목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흉터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이 흉터, 10년 전 요천강에서 물에 빠졌던 그 소녀가 바로 저였사옵니다. 명환의 얼굴에 순간 커다란 충격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바지자락을 걷어 올렸지요. 그의 정강이에도 똑같이 오래된 흉터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낭자였단 말씀이십니까? 명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밀려왔던 것이었지요.
그렇다옵니다, 도련님. 그날 도련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는데 정작 소인은 도련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말았사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저 얼굴 고운 나무꾼 총각으로만 기억하고 계셨을 뿐 끝내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셨지요. 다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한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낭자. 그날 이후로 소인은 단 하루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형편이 어려워 감히 다시 찾아뵐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그저 낭자께서 무사히 잘 자라셨기만을 마음속으로 빌었을 뿐이옵니다. 명한의 목소리에 진한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조참판과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지요. 10년 전 이름도 모른 채 놓쳐버렸던 그 은인이 이렇게 다시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명한이, 아니, 이제 보니 자네야말로 하늘이 우리 집안에 보내주신 사람이었구나. 조참판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다희와 명한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10년 전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그 흔한 살해 한번 받지 않고 떠나갔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확인한 그 고든 심성. 이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겠는가. 조참판이 그렇게 말하며 명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명한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뒤 조참판 댁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다희는 화려한 원삼을 곱게 차려입고 명한과 함께 큰 절을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잔치 음식이 온 마을에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한편 서진만과 서경태 부자는 그 뒤로 관아에 끌려가 마땅한 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남원 고을에 파다하게 퍼졌더랍니다. 재물로 신분을 사려던 그 헛된 욕심이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만 셈이었지요. 돌쇠는 다행히 명한의 관대한 청으로 큰 벌을 면하였고 이후 마음을 다잡아 성실히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삼월이는 다희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여전히 조참판 댁에서 편안히 지내게 되었지요. 명한은 정식으로 조참판 댁의 대릴 사위가 되어 이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고 홀어머니 최씨 부인 역시 조참판 댁으로 모셔와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더랍니다. 몰락했던 양반가의 후손이 마침내 명문가의 사위가 되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지요. 명한은 정식으로 조참판 댁의 대릴 사위가 되어 이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고 홀어머니 최씨 부인 역시 조참판 댁으로 모셔와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더랍니다. 몰락했던 양반가의 후손이 마침내 명문가의 사위가 되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지요. 10년 전 물살 속에서 맺어진 그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재물이나 신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참된 그릇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고 남루한 겉모습 때문에 억울하게 무시당할 때도 있는 법이랍니다. 하나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늘은 결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 명한과 다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어 얕은 꾀를 부린 서진만 부자가 결국 제 발등을 찍고 만 것처럼 욕심으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명한과 다희처럼 진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